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 일 일.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진, 다. 양.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취준진답 함께 해주실 임기만 대표, 강영규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용감한 얼짱 토론어 최은선 학생, 서울대 토론 동아리 다담회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환 씨는 네. 대학에 입학하던 날 기억나요? 네, 뭐 입학식이란 걸 따로 치러보진 않았지만 그 첫 강의 날이 기억이 나는데 그날 첫 강의 대학 첫날 첫 강의가 제 살면서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강의라는 게 이렇게 넓은 곳에서 수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혹시 보미 씨는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부푼 마음을 갖고 네. 이제 진정한 대학생의 자유를 맛보는구나. 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벌써 우리 새내기들도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예요. 맞아요. 네, 걱정 없이 티 하나 없이 맑아야 할 우리 새내기들이 요즘 걱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하, 걱정이 없을 텐데 무슨 걱정할까요? 윤선 학생은 신입생 때 술을 많이 먹었나요? 그럼요. 그럼요. 학점 색독소였잖아요, 제가. 그럼요. 제가 신입생 때 네네. 어떻게 놀까? 아.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볼까? 이렇게 고민 많이 했던 것 솔직해서 같아요. 좋아. 또 내가, 미팅에 대한 로망도 있잖아요. 그럼, 미팅이죠. 새내기 때 많이 해야죠. 예. 그냥 새내기 때 해야 돼요. 암모나이트 되면 국물도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자기를 놨네. 오늘 나를 버렸네, 본인이 지금. 우리 하은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는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을 그죠. 해서 1학년 때 내가 네. 2학년 때 어떤 전공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요즘 대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취업을 많이 고민한다고 해요. 그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대학 입학 전 예비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고민거리 1위가 취업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입학 전부터 취업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야, 고딩 고3을 끝냈으면 즐겨야지. 맞아요. 시작 전부터 취업 고민을 하다니 너무너무 슬픕니다. 제가 대학생 때 또 너무 놀았나 싶기도 하네요, 이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가요? 네, 세대별로 별로 차이가 나진 않지만 네. 확실히 저희 때랑 좀 달라진 것 달라졌죠?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새내기 생활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 키워드 첫 번째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새내기 대학생과 취업 첫 번째 키워드 자, 매뉴얼. 매뉴얼입니다. 무엇일까요? 매뉴얼, 진짜 말 그대로 그럼 매뉴얼이 있다는 건가요? 대학교 1학년도 군대처럼 매뉴얼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얼마 공부하고 언제 밥을 먹는다. 그리고 자라. 뭐 이런 건가? 뭘까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저도 뭐 비슷한 걸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 어떤 네. 걸까요? 요즘 뭐 경력 관리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1학년 때 놀다 보면 금방 2학년 되고 금방 3학년 되고 또 금방 4학년 되고 취업 못하고 백수로 쭉 늙어가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1학년 때 뭘 했으면 좋겠다. 2학년 때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맞나요? 네, 강영규 대표님 오, 말처럼 맞았습니까? 네, 성공적인 대학생활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면 좋을지 그런 매뉴얼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실제 한 대학의 매뉴얼을 살펴보면요. 네. 1학년 1학기 때는 흥미와 적성에 대해 성찰해보고 네.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네. 또 외국어 분야 능력을 점검하라고 되어 있고요. 2학기 때는 취업 설계와 취업 상담을 받고 네. 그리고 점검했던 그런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2학기 때부터 네, 1학년 벌써 2학기 부터. 취업에 대해서 빠르네요. 상담을 하고 네. 압박을 준단 말입니까? 강윤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4년의 시간을 네.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도 보다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네. 목표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와 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준다면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강영규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학생은 어떻게 보면 성인이잖아요. 네. 이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맞아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네. 고등학생처럼 네. 강제해서 좀 더 해보라고 권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윤선 학생
선생님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런 매뉴얼을 받았다. 어떤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이 20살이면 성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매뉴얼이 있다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도 제가 져야죠. 그렇죠, 20살 그렇죠. 됐는데. 술 한잔 해야죠, 그러니까. 예, 술도 한잔하고 한잔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짜여진 대로 살겠습니까? 정선 학생이 취업하더니 네. 자신감이 한껏 높아졌어요. 많이 높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취업했죠. 아우, 재밌어요, 아주.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윤선 학생이 취업에 성공한 것만 봐도 네. 인생에 중요한 것이 꼭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와줬는데 이런 친구도 취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윤선 학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네, 취업한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 네. 새내기들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핫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복권. 이런 야, 천국을 벌써 꿈꾸면 1학점을 안 꿈꾸시면 안 되는데요. 됩니다, 여러분. 아직 해볼 게 많아요. 맞습니다. 복권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 복권을 판다는 의미일 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1학년 때부터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아니면 복권 샀으면 긁어봐야죠. 긁어봐야긴 하죠. 근데 새내기들 아직 네. 긁지 않은 복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살찐 사람이 보통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이제 긁지 않은 긁지 않은 복권이다. 복권이다.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네. 얘네들 복권인데 우리 네. 키워드 준비한 윤선 학생 복권 네.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제 또 이제 재환 씨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복권이었죠. 그쵸? 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복권이 당첨금을 안 찾은 케이스 당첨을 됐는데 근데 이제 또 새내기의 경우에 아직 꾸밀 줄도 네. 모르고 고3 때 찐살도 빼지 못했을 경우에 아. 이제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예인분들도 이제 긁지 않은 복권 이래갖고 비교사 많이 뜨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잡코리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일을 조사했는데요. 1학년의 경우 1위가 외모 업그레이드였다고 외모 합니다. 업그레이드. 이제 여기에는 다이어트, 운동은 물론이고 성형까지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성형까지. 사실 대학교 1학년이면 한참 꾸미고 싶을 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꾸민다고 꾸몄는데 지금 보면 진짜 촌스럽기도 하고 오글거리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맞아요. 우리 두 학생은 1학년 때 좀 어땠어요? 우리 윤서 학생 어땠어요? 전 용됐어요. 너무 솔직하다. 정말이에요. 근데 다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아, 저- 왜요? 저는 1학년 네. 때 되게 답답한 뱅 앞머리를 하고 다녔었고요. 아, 요 앞머리 있었군요. 네. 네네. 그리고 살이 지금보다 좀 많이 쪘었어서 통통했었어요. 원래 살 안 찔 것 같은 체질인데. 맞아요. 네. 네, 지금은 좀 잘 안 찌는데 옛날에는 먹어도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되게 많이 먹으니까. 그래 술을 많이 먹으니까. 네, 그렇죠. 네. 술을 많이 먹고 살이 네. 쪘다가 또 이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이 빠졌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네. 술과 시련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외모 관리는 사실 단순히 내가 예뻐지고 싶은 욕구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취업에 있어서는 외모도 경쟁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간혹 외모를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미모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미모는 어찌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외모는 갖고 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 오.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55.8% 나타났는데요. 취업에 있어서 외모, 경쟁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1학년이면 사실 한창 예쁠 나이인데 취업을 위해서 다이어트와 성형을 생각한다니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맞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핫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무엇일까요? 새내기 대학생과 취업. 취업. 세 번째 키워드. 네, 과연 재능 기부. 재능 기부? 1학년들이 그러게요. 벌써 재능 기부를?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막 수능을 가장 최근에 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과외 같은 그런 공부를 식으로 가르쳐주는. 교육봉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그 좋네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준비하신 네. 강현무 대표님 무슨 네. 뜻일까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그 농활이라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농활봉사. 네. 혹시 주변에 농활봉사 떠난다는 학생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저 1학년 때는 갔었거든요. 아, 네. 1학년 때는 네. 가셨어요. 네. 그러면 9세대 이렇게 저희 학교 안 갔어요. 동갑이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안 갔어요. 신세대. 근데 네. 이제 새내기 대표 사실 활동이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거의 44%나 줄었다고 해요. 그렇죠. 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시골이라 막 그
이 대학생 형들과 네. 누나가 이렇게 농화를 왔었는데 저희 동네 형이 반해가지고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쓰다가 아, 네. 네. 결국 포기하고 네, 목이 물렸나요? 진범이 형인데요. 치면 공개. 네, 형수한테는 얘기 안 할게. 근데 아닙니다. 이 재능 기부는 그런 겁니다. 이제 농활도 좀 방식이 바뀌어서 전에는 뭐 농촌 가가지고 이렇게 밥 메고 농 메고 이렇게 이런 걸 했다면 지금은 자기 가진 재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베푸는 거죠.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과라면 가서 컴퓨터도 알려드리고 네. 인터넷도 알려드리고 그 교통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제 매니큐어 칠하기.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 있는 부분을 우리 농촌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농촌의 일손이 참 부족한데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 1학년 학생들이 가서 도움을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때 이렇게 이색 농화를 경험하면서 좀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궁금한데요. 두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워낙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화를 가는 게 이제 이색적인 하나의 특이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스펙을 염두에 두고 간다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별 무의미하지만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자발성에 의해서 간다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하나 학생님. 저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네, 네. 저도 부안으로 갔다 왔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몸빼바지 입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마을 잔치를 해요. 그래서 잔치날 맞아요. 같이 이렇게 막걸리 마시고 춤추고 그랬던 기억이 방금 근데 목이 나왔어요. 춤추고. 그러니까요, 춤추고. 정말 재밌게 놀았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 네. 아무쪼록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꼭 이 여름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내기에 대한 핫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이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대학교 1학년 노는 것이 남는 것이다 대 취업 준비만이 살 길이다입니다. 일단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는데 네. 읽어볼게요. 네. 16학번 새내기입니다. 대학의 낭만을 즐기며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낼 줄 알았으나 시험, 레포트 압박적인 1학기를 보냈습니다. 야, 여름이다.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바다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너가 가긴 어디가 나랑 토익학원 가? 토익학원? 토익은 왜? 야, 너 공부 안 할 거니? 이번 여름에 토익 900점 완성해야지. 왜? 당장 서류 날 것도 아닌데 토익 900점 왜 만들어? 시간 날 때 미리 해둬야 나중에 다른 스펙 쌓지. 야, 바보야. 고3 탈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공부야? 됐어, 난 떠날 거야. 바다, 산, 들, 유럽, 동남아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스펙 좋은 것들한테 탈탈탈 털리는 네 미래가 널 기다리고 있다. 이 탈탈탈. 야, 너 지금 못 놀면 평생 못 놀아. 야, 너 지금 놀면 평생 논다. 야, 취업 준비는 3학년 때부터 해도 충분해. 그래? 지금 필요한 건 경험이야, 경험. 나도 경험할 거야. 자소서에 쓸 봉사활동 갈 거고 배낭여행도 갈 거야. 이 바보야. 그게 경험이냐? 그래. 자소서에 너 인생 끼워 맞추는 거지. 야, 그럼 어떻게 놀러 갈까? 아니다, 공부할까? 그럼 뭐 할까? 이 바보야. 으아! 야, 두 개 다 대학 가면 사실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 선배는 놀라고 하고, 네. 한 선배는 공부하라고 하고. 사실 새내기들이 공교육의 둘레에서 그렇죠. 이제 막 벗어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네. 혼란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자, 우리 윤선 학생도 선배들님한테 이제 얘기 많이 들었죠, 선배님들께? 네, 얘기 네. 정말 많이 들었죠. 그쵸. 네, 그 1학년 때 그 꿈이 뭐였어요? 저요? 네. 1학년 때 꿈이요? 네. 열심히 노는 거요. 꿈을 이뤘네. 아니요, 사실 네. 저도 약간 이제 방송 쪽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많이 준비를 하려고 네. 동아리를 많이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은 학생은 1학년 때도 굉장히 알차게 보냈을 겁니다. 어땠나요? 네, 저 1학년 1학기 여름 방학에 스페인어 자격증을 땄어요. 역시 달라. 수학이 올라. 졌어. 그 스펙으로 해외 봉사단도 굉장히 1학년 때 멋있다. 갔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진짜. 어쩜 이렇게 같은 1학년이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자격증 있습니까? 1학년 때? 1학년 때 안 땄고요. 울지 말고요. 그러게요. 네, 저는 한 3학년
때부터 열심히 자격증에 준비했습니다. 아, 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내기 노는 게 남는 것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노는 것이 남는 것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것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막 고등학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놀지 못하는 시간도 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년 때는 취업 준비, 또 취업 후에는 일한다고 놀지 못합니다. 새내기야말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자신의 경험을 나중에 취업할 때도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과 콘텐츠 이 둘을 잘 버무리는 것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서는 취업 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새내기 취업 준비 많이 살길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모두가 열심히 하는 고학년 때 취업 준비를 시작해서는 승부를 보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찍부터 자신의 길을 정하고 그 길에 맞는 스펙을 쌓으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또 학점관리, 어학 성적과 같은 스펙은 1학년 때 챙겨둬야 고학년 때 고생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무턱대고 노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 1학년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새내기들의 귀가 쫑긋해질 것 같은데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선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사실 저도 학점이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었기도 했고 또 대학 생활 내에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대외 활동을 하면서 그 색다른 경험을 쌓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진로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일본에 혼자 배낭여행을 다녀오셨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은행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셨대요. 그 면접관 분들께서 그 질문에만 계속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문에 난 그런 사례인데요. 그 게임 개발사, 유명한 게임 개발사에 취직을 하신 분이래요. 네네. 근데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20대 초반에만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잖아요. 일은 나중에 입사하면 하기 싫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게임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막 놀자는 게 아니죠. 자, 막 놀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1학년 정도는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적성이 무엇인지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년 경영자 총협회에서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를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2015년도 며칠 전에 신문 기사가 났는데요. 신입사원들이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7.7%, 즉 10명 중에 10명 중에서 4명이 1년도 못 되어서 그렇게 고대하던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답니다. 그 이유로 살펴봤을 때 조직과 직무에 대한 적응 실패가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들은 뭘까요?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잘하는지 강점이라든지 적성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묻지마 취업 지원을 했었고 어떤 그 취업을 위해서만 스펙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퇴사율은 비슷합니다만 사실은 그 취업 통계를 보면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훨씬 높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30% 정도 퇴사율이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 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따져보면 이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퇴사율이 높은 것이지 본인의 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는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1학년 때 성적 관리를 잘해두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뽑거나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는 보통 1, 2학년 성적을 반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쩌다 보니 1학년 1학기 성적을 굉장히 잘 받았었는데 그 성적 덕분에 교수님 추천서로 장학금도 받고 그 장학금을 받은 게 나중에 뭐 이력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좋은 스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박수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아온 학생에게.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나라 교육 체계상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짜여진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와서도 그렇게 매뉴얼대로의 삶을 살면 사회에 나가 좀 힘들고 헤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사람의 적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학년 때 그렇게 취업 그런 시스템 같은 걸 이용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취업 설명회를 많이 다녀도 나중에 되면 아, 그 일이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외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신의 적성을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동의하지만 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사실 그 이론적으로는 1학년만 놀고 내 적성을 찾아서 2학년부터 취업 준비한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3학년이 돼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4학년이 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직무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취업을 못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도전은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1학년 때부터 본인이 즐기면서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놀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놀매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죠. 아, 그렇죠. 지혜로운 놈. 우린 여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게 전략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막 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예. 자, 근데 이제 1학년인 만큼은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기라 이거죠. 네.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사회는 이제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 네. 모범생보다는 모험을 했던 모험가를 더 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추장, 된장 글로써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맛인지? 찍어봐야 짠지, 네. 단지, 매운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정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본인의 강점과 적성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적기가 1학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다른 관점에서도 보자면 요즘에는 하도 경쟁에 질리다 보니까 인생의 공백기를 스스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걸 그만두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나중에 삶의 행복을 찾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삶의 행복을 먼저 찾고 네. 그 다음에 힘을 내서 취업에 열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3, 4학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1학년 때 행복이라고 즐겼다가 3, 4학년 때 내 학점 메꾸고 자격증 급하게 따고 하다 보면 그게 더 고생이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모험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인재든지 요즘 취업의 가장 기본적인 스펙은 어학 능력이잖아요. 근데 어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한두 달 다닌다고 갑자기 외국어가 능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나 제2외국어 공부는 1학년 때부터 시작해두면은 훨씬 3, 4학년 때 훨씬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한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따두면은 나중에 실제로 취업을 지원할 때까지 그게 유효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미리 스페인어 자격증을 1학년 때 따준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1학년 1학기 때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김에 자격증을 따자 해서 따뒀습니다. 스페인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자격증들이 유효 기간이 없는 자격증들이 있지만 네. 사실상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친구들은 좀 극히 드물단 말이죠. 요즘엔 주로 중국어나 영어, 특히 토익이 많이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효 기간 2년 만료입니다. 1학년 때 따놔도 소용이 없어요. 제 선배님들도 어차피 유효 기간 2년 땡치는 거 네. 한 3, 4학년 가서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 다양한 취업을 위한 다양한 경험으로 대표적인 게 대외 활동이나 뭐 인턴 이런 게 꼽히는데 이런 대외 활동 인턴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펙이 갖춰져야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체험형 인턴 채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 하기엔 조금 부담이 되니까 보통 뭐 3학년 아니면 2, 3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때 체험형 인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점도 관리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영어 성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따는 토익 점수가 당장에 뭐 4학년 그 이후에 취업을 할 땐 도움이 안 될지는 몰라도 이런 뭐 인턴을 하거나 대외 활동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무기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는 학문의 전당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네. 인턴 가려고 하면 뭐 최근에 보면 거의 신입사원에 준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160대 1, 150대 1 이런 경쟁률을 뚫으려면 한 학생 말처럼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 차근차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어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나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대기업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 인적성 공부할 때 놀았어요. 인적성 1, 2주 만에 절대 준비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임기만 대표님께서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논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학년이라는 우리는 한정된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걸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학년 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경험이라든지 정말 학점을 다 팽개치고 놀라 이런 말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1학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실수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네. 이왕이면 너무 각박하게 취업 준비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놀 줄 아는 사람이 네. 적어도 일도 제대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신입사원들을 뽑아봤었고 또 일을 시켜봤던 경험들을 봤을 때 기업에서도 원하는 인재가 정말 일을 제대로, 그러니까 일할 때 확실히, 그러니까 놀 때 확실히 놀고 일할 때 확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말 모범생처럼 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상황 대처 능력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만큼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좀 이중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데를 가기를 원하고 높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면서 본인들은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학생들이 있는데 4명이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이렇게 스터디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융권을 가겠다.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그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네. 준비를 했냐면 한국은행 통화경시대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주관하는 이걸 1학년 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이미 이 경남, 그다음에 울산대에서 1위를 하고 전국대에서 3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위를 한 학생들 그 부분이 힘이 돼가지고 한 명은 산업은행, 나머지 2명은 기업은행, 한 명은 우리은행을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지방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는 것도 좋지만 조금 자꾸 열심히 해보면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도전적인 인재들도 기업에서도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서 궁금한 또 두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네. 자, 토익 900점을 뽑을래? 예를 들면 토익 900점을 뽑을래? 아니면 스타트업에 참여해서 장사를 폭삭 망해본 경험. 자, 그 둘 중에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더 정이 가고 더 뽑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참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현규 대표님께서도 기업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인사담당으로. 어떤 학생을 더 뽑을지 좀 궁금해요. 저는 토익 900점 맞고 실패도 해보고 그다음에 공모전에도 우승한 그런 친구를 좀 욕심이 많은가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새내기들이 눈을 똘망똘망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진실만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네, 먼저 윤선 학생 강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대표님 긴장하세요. 네, 안 놀고 4년 동안 내내 취업 준비하면 원하는 기업 바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아,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게 오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1학년 때는 조금 더라도 좀 셌어. 괜찮다. 시간차로 근데 오네요. 이왕이면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놀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의미하게 노는 것보다는요, 좀 미래의 목표를 좀 설정하고 네. 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놀아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은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임규만 대표님 새내기 보고 열정적으로 놀라고 하셨는데 너무 신나게 놀아서 학점 관리가 안 돼도 괜찮다.
학점 그렇다. 관리가 안 돼도 그렇다. 괜찮다. 예. 그건 학사 경고까지 갈수록 세지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자, 이제 학사 경고까지만 안 맞으면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으로 1학년 때는 학점 관리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충분히 만회했었고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도 함께 공부했던 학생도 충분히 학사 경고까지 받았는데 4.0까지 학점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충분히 만회의 시기가 가능하다. 근데 제 주위에도 군대를 다녀와서 정신 차리고 막 이제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대단하네요. 군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철이 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윤선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원 없이 놀아보고 싶다.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 열심히 공부하겠다. 네. 열심히 아, 하겠다. 이건 100%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네. 1학년 때 무지하게 놀아가지고요, 학상 경고를 2개 받았거든요. 야 하나만 더 받으면 거의 그거 네. 아닙니까? 제적인가 그거. 네. 그리고 사실 저희 때는 뭐 지금 말하면 데모 시위라고 하죠. 네. 그때는 시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가 시위를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네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강남 갔다가 썸만 보고 샀고 2번에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한다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 1학년 새내기가 할 일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윤선 학생부터. 네, 노능에 남는 것 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맞는 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스펙이나 공부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생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짜여진 그런 스케줄을 통해서 움직여왔고 또한 대학교에 와서도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경우일수록 새내기 때 많이 놀아보고 자신의 전공과 또 적성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생활이나 창의성이라는 양념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학년 때는 조금 놀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대팀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1학년부터 취업 준비해야 된다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노냐고 말하는 동기 그리고 선배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고학년 때 시작한 친구들과는 차별화된 나만의 스펙과 경험으로 더 수월하게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학점 관리와 어학 공부 등은 1학년 때부터 챙겨둬야 차근차근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스펙입니다. 또 어떤 분야가 됐든 새내기부터 해두면 3, 4학년 때는 준 전문가의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냥 노는 것도 좋지만 몇 년 뒤를 내다보고 선택을 한다면 취업 준비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1학년 새내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신나게 놀든 뭐 열심히 공부를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예쁘다는 거. 네. 예, 여러분들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서 더 값진 시절입니다. 네. 길고도 짧은 대학생활 후회 없이 보내는데 네. 오늘 이 토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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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체험박람회 같은 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어떤-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외치는 현직자. 이제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이제 뭐 면접을 진행하는 모의 면접 진행하는 데도 있으니까 뭐 이력서를 써와라, 양복 입고 와라 이랬는데 이러고 입고 왔어요. 기념품도 준답니다. 막 진짜 막 USB 같은 것도 주고 그래요. 체험박람회 갔을 때 당시에 어떤 그 전경을 한번 제가 묘사를 해드릴게요. 부스들이 엄청나. 진짜 무슨 거의 신세계처럼 펼쳐져 있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게 낫다는 게 이렇게 신입 연차 얼마 안 된 애들이 되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막 대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뭐 업계 취업 박람회일지라도 뭐 가면은 그냥 마실 나간다는 기분으로 딱 가면은 뭐 의외의 정보나 이런 지식 같은 거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정년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기론.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자, 존슨 씨가 면접 왕이잖아요. 이렇게 승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이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치 그리고 외모입니다. 아, 외모?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외모 이게 가장 아. 큰 경쟁력인데 사람들이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게 모르는데 아저씨들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그 귀여운 걸 엄청 좋아한답니다. 강아지 같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국에서 그 존슨 씨와 저희 어떤 이력서 사진을 긴급 입수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마 한 이쯤? 이쯤? 한 요쯤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사진을 보면은 이 존슨 씨 얼굴이 이게 그 귀엽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진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일부러 근엄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찍었는데 직접 딱 들어가서 보면 귀엽네 이 친구. 사실 저도 제 사진도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한 요쯤에? 그만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뭐 인사 담당자들도 아무튼 이거 보면 다 그래요. 입사하고 나서 하면은 되게 평소 성격이랑 비슷하다. 뭐 친절하고 샤프하고 뭐 섹시하고 스마트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철수 씨는 그 얼굴 자체가 그 좀 반기업적이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슈퍼맨 같잖아. 클라크. What he stands for. That kind of power is very dangerous. 자, 근데 이런 이력서 사진으로 요즘에 그 취준생들 사이에 화두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취업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렇게 이력서 사진들이 그 증명 사진들이 질비해 있더라고. 보면은 그게 자기 사진 좀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저 어떤 거에서 뭐 취업 잘 되실 것 자기 같아요. 사진 뭐 아닐 이러고. 거예요. 그 친구 사진 올리는 거지. 아니 그럼 막 이래. 사진 어디서 찍으셨나요? 좌표 좀 공유 부탁드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 평가를 받는 이유가 1위로는 그거라고 합니다. 외모로 성격이나 성향을 판단할 수 있어서. 그리고 2위는 외모도 경쟁력이라서. 그리고 3위는 업무 특성상 외모가 중요해서. 이런 업무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전에 그 삼성 계시다가 나오신 그 인사 담당자 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는 관상을 본다고. 그 26년 계시다가 나오신 그분. 자기는 관상을 보고 그 취준생 뽑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낭설을 믿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관상 본다는 게 외모 본다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게 이복의 관상가 양반.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계속 하시죠. 까먹었어. 자, 두 번째는 그 취준생들이 이런 사진들을 찍는 비용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런 고가의 사진관들이 마케팅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 3만 원인데 취업 사진은 6만 원. 또 고가의 사진은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는 사진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가지고 무슨 그냥 뭐 포토샵을 엄청 해주는 건가? 아니면 약간 자세 같은 거 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런 것까지 같이 찍으면 15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그 철수 씨가 그 회사 들어가서 찍은 사진처럼? 아니 거기는 이러고 찍었던데? 저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사진도 나갑니까? 이 사진도 사진 왜 나갑니까? 갑니까? 아무튼 근데 취준생들이 이런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사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그만큼 부각시킨다는 거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진에라도 매달려보자 이런 거겠지만은 글쎄요.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사진에 15만 원씩 투자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는 그런 이력서 사진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맞습니다. 진짜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또 근데요? 그 에어아시아라고 거기가 그 오디션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 모르시죠? 이렇게 뒤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르시죠? 에어아시아 그거잖아. 그 박지성이 있던 축구팀 그 구단주가 에어아시아. 그렇지. 그렇잖아. 거기서 오디션 채용을 진행하는데 오디션 채용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오디션 채용을 일반인들이 투표를 하게끔 시켜요. 진짜 오디션이네. 그래가지고 승무원 뽑는데 자기 승무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랑 뭐 이렇게 동영상 올려놓으면은 그걸 일반인들이 보고 뽑는 거지. 그 뉴스에서 봤죠? 그 인터넷 뉴스 맞죠? 인터넷 뉴스겠죠. 그럼 어디서 봤겠어? 찍어봤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그런 기업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취준생 제 말 안 끝났거든요? 저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취준생들이 점점 거기 사진이랑 이렇게 이 취준생들이 점점 이렇게 외모에 매달리는 이런 행태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나 싶은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는
진짜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계속 왜 달리죠? 아, 달려야죠. 그렇죠. 지켜봐 주세요. 자, 첫 코너. 남자들끼리 모이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죠. 예쁜 여자 순위 매기기. 귀여운 여자 순위 매기기. 아름다운 여자 순위 매기기. 네, 취업 인생을 순위로 매겨보면 어떨까요? 순위 정한 남자들 순정남. 자, 이게 베스트 3가 맞는 말인지 탑 3가 맞는 말인지 뭐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 탑 3. 그렇죠? 네, 베스트 3. 그렇죠. 탑 3. 자, 오늘의 주제는 취준생 때 나에게 진짜 도움을 준 사람 탑 3를 꼽는 겁니다. 톱 3. 아, 저의 3위는 바로 엄빠. 저희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엄빠인데, 그쵸, 사실은 이게 부모님의 영향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먹고 자고 그렇지. 싸게 해주는 건 부모님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럼 엄빠를 처음에 되는 거죠. 3위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3위인데 처음에 되는 거예요? 3위가 처음이죠. 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3위부터. 그렇죠. 그때 소감 얘기할 때도 3위부터 얘기하는 그럼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바로 2위는 2위는? 전수 씨입니다. 사실 이 취준생들한테는 그 같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친구들이 사실 붙거나 떨어지거나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 자기랑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붙으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또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떨어지면 거기에 또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타입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뭐 제가 뭐 아는 존슨이 붙으면 그렇죠. 잘 됐다 박수 쳐주고 또 나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잘 되는 친구 보면서 나도 이렇게 뒤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렇지. 그런 거를 뒷딸은 아니고 앞지를 수 있겠구나 조만간. 조만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떨어지면 그거 잘 됐구나 또 박수를 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친구였네요. 제 마음속에서는요. 아무튼 굉장히 어떤 그런 걸로 자극도 받고. 수정냉증 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짜지? 자, 마지막으로 1위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사실 취업할 때 그 누구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모르는 질문을 딱 했어.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이 도와줄 거야? 면접관이 도와줄 거야? 아니면 엄빠? 아니면 우리? 아니야.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야, 박수!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 3! 3위! 바로 여러분입니다. 취업학개론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붙은 먹이었죠. 그러니까 그분들 덕택에 취업학개론이 있을 수 있었고 이 취업학개론이라는 것 자체가 제 취업 생활의 스펙도 됐을 뿐더러 버팀목이 됐죠. 뭔가를 이뤄나가고 있구나, 뭔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저 스스로한테 맞는 도움이 됐죠. 그게 3위고 2위 같은 경우는 철수였어요. 비슷하네 우리 생각하는 게. 이거 컨닝한 거 아니야 내 거?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제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 많이 줬죠. 제가 막 무너져 내릴 뻔했을 때 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 위안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런 뜻이었어요?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이게 튼튼한 펀더멘털이 있었던 거예요. 땅. 그렇지. 아주 단단한 화강암 같은 금강석 같은 존재였죠. 아니 어떻게든 도움이 됐네요 그래도 제가. 그렇죠. 뭐 도움이 되면 다 장땡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1위는 나. 이 뭐야? 너무 똑같잖아요. 사실 뭐 나를 돕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했던 말이잖아요 아까 그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면접 가서 누굴 돕습니까? 아니 그 뭐야? 여러분? 아니야. 엄빠? 아니야. 바로 나. 면접관이 도와줄 거야? 아니면 엄빠? 아니면 우리? 아니야. 아무튼 저희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 아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자 그럼 반대로 존슨 씨가 남에게 도움을 줬던 경험 그런 기억은 혹시 있나요? 저야 도움 많이 줬죠. 취업학개론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예전에 맞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한 그 음지에서 이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한 3년 정도 방송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때 진짜 고맙다는 메시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정확하게는 저희가 취업 준비하는 내용, 어디 붙었고 어디 떨어졌다. 근데 결과는 항상 저희는 탈락이었죠. 거의. 그렇지. 근데 그 취준생분들이 그렇게 많이 저희에게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덕분에 취업이 됐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말 중에 저는 제일 뇌리에 남는 게 나만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다. 그래. 근데 나보다 더 떨어지는 놈이 있어서 힘내서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걸 나한테 매일 보낸 거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분들 나 때문에 힘을 얻었지만 나도 힘이 나긴 나더라고. 서로 뭐 교감한 거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교감한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그럴까요? 채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풀리게 한 내용이나 항목은? 3위는 그겁니다. 나의 장단점. 보통 단점을 쓴다고 쓰는데 그게 단점이 아니잖아요. 그냥 장점이지. 다 장점을 단점처럼 쓰는 건데 이게 다 부풀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단점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단점을 꼽자면은 새끼발가락이 못생겼어요. 내가 새끼발톱 못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단점이라는 것도 장점이라는 거는 자기가 당연히 그 직무 관련한 강점을 쓰는 거고 단점은 극복 가능한 단점을 쓰는 게 바로 이 그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점이 아닌. 그러니까 뭐 보통 좋은 단어 중에 열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열정을 조금 바꿔가지고 무모함, 무모했다. 이거 약간 가사다. 아, 노래 가사다. 오지랖이 넓다. 이런 게 뭐 그렇지, 사회생활하는데 근데 도움이 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승화시키고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게 이게 무슨 단점입니까? 자, 위는 뭐죠? 2위 같은 경우는 10년 후 계획. 목표 뭐 이런 거. 이거 솔직히 누가 알아? 저 같은 경우는 2등이랑 1등을 묶어서 말할게요. 2등은 10년 후 계획이고 1년은 입사 후 포부입니다. 이거 다 제 노래 제목 아닌가요? 제가 만든? 아니, 자소서 항목 이름인데요. 아니, 제가 만든 노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를 구분시켜 놓는 게 진짜 화나는 그쵸. 화나는 거죠. 이 입사 후 포부랑 10년 후 계획을 나눠서 물어보는데 이걸 왜 나눕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준수 씨가 말하는 거는 이게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4번 항목이 입사 후 포부. 그렇지, 5번 그렇지. 항목이 10년 후 뭐 나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왜 이걸 뽑았냐? 그러면은 왜냐면 저는 포부랑 계획 자체가 없거든요. 아예 없는 거 자체를 그냥 쓴 거지. 그건 부풀려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서 썼습니다. 하지만 저의 답은 다릅니다. 전 항상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난 나야. 네, 그럼 자, 철수 씨의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3위 가족싸움. 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고 나이가 몇 살이고 학교를 어디 나오고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어쨌든 가족 관련된 상황을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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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철수 씨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잘못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우문현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우문에는 우답으로. 그렇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 저희 부모님 제가 학교나 어디를 나온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저희는 다 그 꿈을 성취시켜 드렸어. 저희 아버지도 서울대 법대 나왔다 그러고 어머니도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CC 만들어줬어. 한번 어머니는 또 MBA도 보내드렸어요. 아이고. MBA 보내드리고. 아이고 이거 잘았네 그냥. 저는 심지어 부모님 나이도 거짓말해.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꿈인데. 그냥 어려 보이게끔. 네, 저는 그래서 아버지는 법대 나왔는데 직업이 의사예요. 저는 심지어 주소까지도 강남구 청담동 모나미 빌딩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사실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기업이 잘못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잘했습니다. 서류가 붙은 경우도 있는데 그 면접 붙고 나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상황을 물어본 경우는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다. 자, 2위 같은 경우는 근무 기간. 제가 이게 좀 자잘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그만둔 경우도 있고 잘린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렇죠. 이게 제가 1년 이상 일을 한 적이 없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경력직으로 경력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 지원할 때나 아니면 그 이제 붙었을 때 경력 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을 해서 이전 회사에서 받아서 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신입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걸 제가 간파했어요. 그렇지. 항상 그러잖아. 이게 합격하고 나서도 뭐 관련 서류 제출하라 그러고 여기 뭐 경력 증명서에 따라 있는데 그래 아니 그거 안 내도 안 내도 상관없어. 그래 안 내도 몰라. 이거 인사팀도 꿀팁인데. 이거 다 체크하기 귀찮거든. 여러분들 이거 꿀팁입니다. 그 어학증명서 정도는 내야 되지만 그렇지. 경력증명서는 신입은 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래. 그거를 진짜 멱살 잡고 내 이 자식아 이러면 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경력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 4개월 일했는데 그걸 한 1년을 느리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지급하는 경우도 아니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 고용보험 그것도 아니고. 그래 그것도 그렇고 그냥 막 진짜 막 내라고 그래도 자기가 막 뭐 이러저러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랬는데 뭐 안 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거기서 거고. 망했어 이러면 돼요. 그래서 망했어 이러면 된다고. 난 진짜 망했거든. 그렇죠. 그리고 막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많이 뻥튀기했죠. 근무기간 같은 경우 막 공백 같은 거 생기면은 맞아. 물어보잖아. 중간에 공백 같은 거 생기면 그거 안 생기게 이렇게 잘 겹치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공백기를 원래 이만큼 됐으면 공백기가 여기야. 그럼 공백기를 그렇지. 덮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럼 거의 뭐 한 대리 달 때쯤 해서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영의 면은 신생 여러분들이 좀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영의 묘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운영의 묘. 운영의 묘. 그렇지. 자, 그리고 대망 1위. 1위 바로 신체 조건. 아 예를 들어 제 키를 물어보는 그 항목이 있으면 저는 236. 5cm 늘려서 한 180이라고 하고 몸무게는 한 70kg를 하고 8cm 늘린 것 같은데요? 되는 거예요. 7cm. 몸무게도 지금 현재 60kg인데 52kg잖아요 지금. 쓰라는 거. 60kg인데 거기서는 70에서 75로 늘리고 뭐 그럼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시력 물어보는데 무슨 그러니까 교정 시력, 나은 시력 물어보는 게 아니 교정 시력, 교정 전 시력까지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무슨 뭐 파일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저도 그냥 뭐 1.0, 1.0 이렇게 하는 거죠. 4.0, 4.0. 아니 진짜 몽골인. 이것도 사실 근데 그거는 거짓말도 아닌 게 저는 지금도 크고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뭐 180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 입사할 때쯤 되면 180 되지 않을까. 그럼 뭐 그래 그게 뭐 10년 후 포부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입사 후 계획 그럴 수도 그렇지. 있는 거지. 근데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1번과 3번 항목, 1위와 3위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우문에는 우답으로 하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 정도의 이 친구, 아니 이 친구 이거. 아니 왜 그래요 그렇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입사에 지장이 있지 않은 선에서는 이 정도 부풀리기는 그냥 뭐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아니 뭐 키 정도 부풀리는 거는 뭐 진짜 뭐 깔창 신고 가면은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깔창에서 내려와봐라 뭐 그럴 겁니까? 이력서 부풀리기 운동본부 하나 만들어 보죠 우리. 어디까지 부풀려서 붙나? 네, 저는 안 할 건데 잘해보십시오. 아무튼 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어허!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이 시간 주목하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자, 요즘에 보면은 이 채용박람회 같은 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펙을 쌓고 이렇게 취업이 될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취업 박람회 같은 데 이렇게 가져와주고 어떤 기업들이 있나. 실제 현직자들 얼굴 보고 진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외치는 현직자! 이제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채용 박람회 많이 가보셨죠? 저는 많이는 아니고 한 3번? 한 4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제 뭐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 할 때 거기서 한 2번 정도 가고 그때 이제 거기서 왜냐면 인턴이니까 취업 관련된 행사들을 좀 몇 번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그 저작권 협회 있을 때? 네. 괜찮아요. 거기서 갔다 왔는데 뭐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이제 뭐 면접을 진행하는 모의 면접 진행하는 데도 있으니까 뭐 이력서를 써와라, 양복 입고 와라 이랬는데 이런 거 입고 왔어요. 그럼 뭐 그러고 갈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간 채용 박람회가 그거였습니다. 그 저희 귀염둥이가 홍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 이주자를 위한 채용 박람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디서 했어요? 코엑스. 언제? 그래서 그때 그거 가다가 제가 그 면허 따가지고 첫 운전한 날이었거든요. 사고 난 거야? 그때 이렇게 빡 봐가지고. 박힌 거지? 그거 가려고 그거 아무것도 못 건졌는데. 박힌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 버스 진짜 여러분들 버스 옆에서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 취준생 여러분들은 운전할 기회가 없겠지만. 네, 그래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걸 가봤는데 거기도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은 기업들 막 IT 기업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의외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진짜 채용 박람회 가시면은 되게 괜찮은 기업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채용 박람회보다 가장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접하실 수 있는 게 아마 캠퍼스 리크루팅일 거예요. 캠리라고 하죠. 캠리. 그때도 이제 현직자들이 다 학교 출신 와서 설명하고 그런 거죠. 그 자기 학교 출신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냥 보통 채용 박람회보다 훨씬 조금 더 이렇게 더 잘해주고는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보뿐만이 아니라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캠퍼스 리크루팅 대회에 그 참여를 하면은 그 이름이랑 그 학번이랑 맞아. 쓰라고 했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그 이렇게 자기네들이 채용 과정에서 뭐 그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캠퍼스 리크루팅에 가야지 그 지원 지원할 수 자격을 있는, 꼭 주는 그런 데도 있었죠. 거의 신세계였나? 신세계. 그러니까 그게 조금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캠퍼스 리크루팅을 안 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거니까.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런 게 지금은 조금 논란이 됐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예전에 그 현대백화점도 그랬고 신세계백화점도 그랬고 그 모든 대학을 도는 게 아니고 일부 대학교만 돌면서 그 일부 대학교 학생들 참여한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받는 거여서 다른 학생들이 이건 뭔가 이거 차별이다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데 캠퍼스 리크루팅 가면은 여러분들 기념품도 준답니다. 막 진짜 막 USB 같은 것도 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있던 회사 맞아.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났어. 지난번에 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캠퍼스 리크루팅을 가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진짜 막 USB 진짜 엄청 괜찮은 것도 막 주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강아지상이니까 앞에서 이렇게 그때는 이거 나눠주고. 그 이제 현직자 입장에서 그렇지. 그 취준생들 이렇게 행사를 갔던 거구나. 근데 끝나면 이렇게 술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 캠퍼스 리크루팅이 됐든 채용 박람회가 됐든 아마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가 더 그럴 텐데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게 낫다는 게 보통 그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뭐 채용 박람회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그 좀 짬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짬 안 되는 애들 먼저 가라고 피곤하니까 먼저 가서 너희들 먼저 가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얘기해 줘라.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신입 연차 얼마 안 된 애들이 되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막 대해주잖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취준생들 보면서 이렇게 우월감 느끼면서 그렇지. 되게 꿀 정보도 가르쳐주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는데 나중에 그 좀 연차 되는 사람들은 그 점심 때 이렇게 순댓국에 소주 먹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냥 이러면서 건성건성 대답해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왕이면은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채용박람회 갔을 때 당시에 어떤 그 전경을 한번 제가 묘사를 해드릴게요. 딱 가면은 거기서 중소기업 박람회 같이 엄청나게 큰 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입장권을 받고 딱 입장을 하면은 부스들이 엄청나. 진짜 무슨 거의 신세계처럼 펼쳐져 있는데 이제 그게 각자 뭐 기업들에서 차려는 부스예요. 거기서 뭐 자기들이 만드는 어떤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어떤 직무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부스는 그게 있어. 사진 찍어주는데 그래서 무료로 사진 찍어주는 거야. 아니면 되게 저가로. 그래서 거기서 취준생들이 가서 입은 사람 찍어주고 또 어떤 데서는 막 그 이제 화장,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것도 한번 해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 그렇죠. 그게 홍보 부스라고도 생각할 수 그렇죠. 거기서 또 양복 업체에도 가서 뭐 이렇게 하면 프로모션에서 하면 뭐 얼마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취업에 관련된 뭐 거의 모든 거를 정보가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진짜 양복 프로모션 하는 그런 데도 그쵸. 막 있더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총망라돼 있는데 뭐 기업들에 가면은 실제로 일부 기업들 같은 데서는 모의 면접을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소서를 들고 해주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봤어요. 아예 제가 막 내가 이 기업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뭐 이 막 각 학교를 다니면서 뭐 이 기업에서 하는 캠퍼스 리크루팅 다 가봤다. 그런 거를 이렇게 자소서에 쓴 친구도 있더라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 리크루팅 어쨌든 뭐 현직자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용 박람회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취업 박람회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이 그 채용 박람회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하느냐, 뭐 자소를 받느냐, 아니면 그냥 그 첨삭만 해주느냐, 아니면 기업 설명회만 하느냐. 첨삭만 해주는 게 어딥니까? 첨삭만 해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첨삭이랑 거기서 지원까지 가능한 데가 있느냐. 그렇지. 뭐 그런 수준을 파악을 해서 가는 거는 그 기본이다. 두 번째로 목표에 따른 맞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를 그냥 너무 일반적인 입사 지원서가 아니라 그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한 맞춤 입사 지원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그래야 진짜 소 뒷걸음질 다 주잡는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3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하면은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 그리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진짜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줄이 엄청 길더라고. 아, 맞아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미리 등록을 하고 가는 게 진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채용 박람회 중에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최근에는 그게 있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삼성 협력사 채용 박람회. 예를 들어 대기업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있어요. 사실 그 삼성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그 공채 일지망 기업들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협력사들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데만 모아서 하는 박람회가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박람회 그러니까 탑티어 중에 하나죠. 여기가 삼성이야? 했던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그렇죠. 뭐 계열사는 아니지만 그 협력사,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까지 있는데 그런 데서도 그 취업 컨설팅 가면은 꼭 참석하라고 저한테 그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존수 씨, 저희가 이 채용 박람회 오늘 방송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저에게 질문을 해준 취준생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문 한 개씩만 꼽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답변해드리죠. 채용 박람회에는 기업의 어떤 직원들이 참석하는 건가? 이런 질문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통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진짜 이 채용 박람회가 그 인사팀이 그 연중에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인사팀 직원들이 많이 오죠. 근데 그 뭐 이렇게 아까 철수군이 말한 대로 그 본교 출신 이렇게 뭐 이렇게 신입사원들을 뽑아가는 경우도 간간히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딱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무조건 젊은 사람한테 말을 거십시오.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나이 연차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사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업 관련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다 싶으면은 인사팀 직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니, 내 생각이 좀 다른 게 약간 좀 늙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이게 있죠. 떨어지죠. 아, 뭐 그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부장님 이러면서 이거는 무슨 제스처죠? 어깨 이렇게 만지는 건데. 부장님 이러면서. 어깨가 되게 낮네요. 저 4학년인데 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인사팀 김철수 본부장님과 그때 얘기를 나눈 게 굉장히 제 인생에 큰 그걸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강준호 대리랑 얘기한 게 남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게가 다르죠. 근데 본부장급이 이렇게 이런 데에 올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제가 보면 과장급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준생분께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다양한 형태의 채용 박람회가 있는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다 갈 수는 없고 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꼭 필요한 박람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뭐 금융권을 가고 싶다, 제조업을 가고 싶다, 아니면은 그때 저희가 참석했었던 스타트업을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전에 알고 지내는 친구 중에 게임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부산 그 뭐였지? 부산의 덱스코? 덱스코에서 무슨 게임 엑스포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서 한켠에 그 주요 게임 업체들의 어떤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지원서도 받고 첨삭도 해주고 또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서로 유대감을 쌓는 그런 행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업계 취업 박람회일지라도 가면은 그냥 마실 나간다는 기분으로 딱 가면은 의외의 정보나 이런 지식 같은 거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의 채용 박람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보고 가는 게 좋다. 제 말은 여기였습니다. 이 친구 말은 그렇고 제 말은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래요. 아무튼 이 정도로 그 궁금증이 다 풀리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 던져주세요. 아니 얘한테 질문하세요. 맞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여름 특집 1탄 울며 겨자 먹기. 그렇죠. 이제 벌써 여름이네요, 여러분. 네.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아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방송 곧 나갑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은 없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취준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오히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 여전히 글쓰기가 두려운 당신에게라는 글의 이제 저자이시고요. 네. 그리고 스피치 라이터이신 우리 이기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스피치 라이터라는 경력이 눈길을 끄는데요. 스피치 라이터라는 말이 생소한 시청자분들께 스피치 라이터는 어떤 일인지 먼저 알려주시죠. 외국에서는 좀 일반화된 직업일 수 있는데요. 네. 쉽습니다. 말 그대로 예. 스피치 연설, 연설? 라이터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연설을 작성해주는 작가. 그래서 외국에서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 뒤에 숨어서 작성을 하죠. 그래서 고스트 라이터라고 하기도 해요. 포스트 라이터. 그렇죠. 연설이나 메시지 같은 것도 쓰는 사람이고 국내에도 네. 차츰차츰 더 알려지고 있는 뭐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느 직종에도 고스트 라이터는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음악 쪽에서 이제 고스트 라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실력자분들이 이제 동생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 대통령 그 청와대 연설 비서관에서 이제 글을 쓰시면서 이제 라이터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대통령 연설문을 쓴 정도면 장문 실력은 이미 뭐 최고로 검증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 스피치 라이터라는 직업이 어느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갖춰야 할 능력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주로 연설문 의뢰를 많이 받아요. 네. 뭐 기업인들이나 또 사회 유명 인사들의 연설문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아주 급박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글을 빨리 써야 돼요. 네네, 그러시죠. 남보다 좀 빠른 스피드가 좀 필요하고 또 장르,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어디 공공장소에서 연설하는 걸 작성해달라, 또 어떤 분은 좀 감성적인 글을 작성해달라, 어떤 분은 논리적인 글. 서로 요구하는 니즈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에 매몰된 글쓰기가 아닌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조금 빨리 소화해야 돼요. 그렇죠. 이기주 작가님이 쓰신 연설문 중에 기억나는 내용 어떤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많아서 딱 손가락으로 꼽기는 애매한데 너무 많아서.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일단은 아주 오래전인데 경춘선이 개통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량리 쪽에서 춘천으로 가는 칙칙복복 기차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용산에서 춘천까지 예, 닭갈비먹으로 한 맞아요. 40분이면 가요. 네, 맞아요. 그 전철 복선화가 됐는데 그때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서 제가 대통령 연설을 쓰게 됐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잡았던 주제나 이슈는 개통에 따른 경제 효과 뭐 이런 겁니다. 네네네. 재미없죠? 아니요. 네, 내용이. 웃기네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재미없어 보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반차를 내고 열차를 타고 춘천까지 내려갔습니다. 닭갈비도 재미를 먹고 야. 역장님도 만나고 네네. 역 앞에서 장사하신 분들 만나봤더니 제가 맨 처음에 잡았던 주제가 조금 어설프더라고요. 주제를 바꿨어요. 네. 우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춘천에 가는 것도 빨라졌지만 가까워졌습니다. 춘천에서 서울 오는 게 빨라졌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정서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아예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지 않은 메시지를 좀 전달했던 기억도 있고 대단하십니다. 또 하나는 네. 청와대 있을 때 연설이라기보다는 메시지 쓰는 경우가 또 많았는데요. 네네. 위로 카드를, 위로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네. 군대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군에서 사고사를 당해서 좀 목숨을 잃는 장병들이 많아요. 네네. 그분들의 부모들에게 대통령의 이름으로 카드를 쓰곤 했었는데 종종 쓰다 보면은 형식적인 글, 뭐 영혼 없는 위로 글들이 또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부모의 상황, 또 건강 문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맞춤형 위로 카드를 썼던 일이 있는데 그때 야.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저희가 이제 이기주 작가님이 이렇게 모신 이유가 사실 또 있죠. 네. 취준생들이 사실상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글쓰기, 자기소개서 쓰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손을 놓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이기주 작가님께서 스피치 라이터이자 네. 여전히 글쓰기가 두려운 당신에게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쵸. 우리 자기소개서 쓰기 두려운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기주 작가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비법 얼른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그럼 작가님 여쭤보겠습니다. 글을 잘 쓰는 비법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제가 글쓰기 강연을 할 때나 이럴 네네. 때
그 질문을 참 많이 듣는데요. 그러시죠. 정답을 얘기하면 비법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정말요? 왜냐하면 많이 써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비법을 찾다 보면 네네. 글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든 어떤 글이든 네. 비법을 찾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송나라에 이제 구양수라는 사람이 그런 네네. 얘기 했죠. 삼다가 필요하다. 삼다.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네. 많이 읽는 노력. 삼다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말이 정답이라고 할 것 같아요. 계속 읽고 쓰고 생각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때 글쓰기 내공도 쌓이는 것 같고 작곡도 그렇지 않나요? 네, 노래를 맞습니다. 만들 때도 네네.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대단한 곡을 쓰는 사람도 있거니와 네네네. 그런 분보다는 꾸준히 자기 작품을 해나갈 때 그쵸. 어느 순간 네. 음악의 질이 맞아요. 높아지잖아요. 그 상황평준화라고 하는데 내가 만든 곡들이 어느 순간은 그냥 되게 습작인데 네. 많이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냥 일단 중박 이상 가는 그런 나의 실력이 정말 증가해서 편곡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꽃같아라는 곡도 네네.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최고의 곡이 나왔다.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로 하면 안 되는데. 예, 예. 모든 글쓰기는 네네. 모든 글쓰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누적해서 네. 꽉꽉꽉꽉 쌓아 올릴 때 그 글에 내공이 깊어지죠. 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몇 가지를 들려고 하면 글을 압축하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압축하는 긴 훈련. 글을 짧게 하다 보면은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글을 임팩트 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네. 제목을 멋들어지게 짓는 겁니다. 제목이요. 글을 쓸 때 무작정 갈겨 쓰고 네. 제목을 나중에 짓는 갈겨 경우가 꽤 쓰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목을 착상을 하고 떠올리고 글을 쭉 써내려가면 아주 명확한 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글의 제목은 어떻게 보면은 독자가 맨 처음에 보는 글입니다. 짧은 글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가게나 식당의 간판이라고 할까? 우리가 어떤 식당을 들어갈 때 그 식당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간판을 보고 압니다. 대충. 네. 이게 뭐 경양식인지 패스트푸드인지 레스토랑인지 몰라요. 간판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글의 제목도 마찬가지죠. 예. 독자로 하여금 이 글은 무슨 글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제목입니다. 그 제목을 잘 임팩트 있게 치워야죠. 아, 그렇군요. 제목이 책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네, 예를 혹시 하나만 들어주시면. 책 제목이 네네. 책의 제목을 책의 운명을 정하는 그쵸. 경우가 꽤 있어요. 그쵸. 출판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 네. 일단 많이 팔린 책의 제목이 좋다라는 제목도 있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이죠. 네. 또 하나는 출판은 뭐 책 제목이 반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쵸. 딱 골라드는 책은 네. 제목이 뭔가 독특한 책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제목에 따라서 아예 책의 수명이라고 할까 운명이랄까 흥행성이 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아는 책 제목들이 네. 있어요. 어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냥 맨 처음에 제목이 그냥 정의였어요. 정의였군요. 조금 밋밋할 수도 있죠. 네네. 네. 그 또 다른 베스트셀러 중에 켄 블랜차드의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 너무 유명한 거 아닌가요? 네네. 근데 칭찬 열풍을 칭찬의 힘을 이야기한 불러일으킨. 책인데 이 맞아요. 책 제목은 원래 네. 고래야 잘했어요입니다. 밋밋하다. 뭔가 고래 훈련법 같기도 밋밋하네. 하고 뭔가 좀 어색하죠. 예. 그렇게 팔았으면은 네. 판매를 했으면 조금 흥행이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쵸. 번역을 할 때 아예 책 제목을 네. 멋들어지게 바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고 봐요. 그렇군요. 저도 작곡을 할 때 이제 제목에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통상 가요에서는 이제 가장 그 곡 내에서 많이 쓰는 단어, 많이 쓰여지고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제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도 역시 제목에는 열심히 좀 이제 시간 투자하는 편인 것 같은데 영화도 제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방금 유재현 씨께서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주 반복되는 것을 네. 그 곡의 제목으로 삼는다. 아, 예. 키워드를 뽑는다는 거거든요. 키워드였습니다. 키워드. 네. 곡이든 글이든 그 글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뽑아서 제목에 배치하는 거죠. 영화도 똑같습니다. 일례로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네. 화면을 잠깐 볼까요? 네네. 네. 야 휴 그랜트와 제일 드루 좋아합니다, 베리머가 출연했던 영화죠. 네네. 원래
헐리우드 나왔던 제목은 네. 뮤직 앤 리릭스입니다. 음악과 별거 가사. 없네요. 약간 밋밋할 수도 있어요. 네.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그렇죠. 네네. 국내에서 이제 개봉할 때는 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작사가와 작곡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약간 로맨스, 썸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게 충분히 잘 제목을 지었던 거죠. 너무 네. 좋습니다. 제목에 따라 진짜. 이렇게 영화의 분위기가 네.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군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남자 작곡이 되는데 그 여자가 아직 없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또 다른 영화 있을까요? 또 다른 영화 한 편 네? 볼까요? 이 영화 역시 아주 유명합니다. 보셨나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거. 브래드 피트와 케이트 블란쳇이 출연했었던 영화죠. 근데 이 영화의 원래 원제는 제목은 네. 벤자민 버튼의 기묘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보다 확실히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원래 스콧 피츠제랄드의 소설을 영화한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벤자민 버튼의 기묘한 사건. 약간 호러 같기도 하고 네. 저 포스터 내용만 보면은 호러 소설을 안 본 분들은 내용을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네요. 하지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로맨트 그리고 약간 몽환적인 요소도 잘 적절히 섞여 있는 제목을 잘 지었던 거죠. 그렇군요. 제가 만약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이 원래 제목 벤자민 버튼의 기묘한 사건 이렇게 봤다면 사실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안 봤을 것 같네요. 또 다른 영화 또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역시 많은 팬들이 있을 거예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벤 스틸러가 네.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 벤 스틸러는 잡지사 라이프지의 사진 편집자예요. 네. 이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그린 영화인데 네네. 원제는 월터 미티의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그냥 영화 제목 보면 또 뭔가 좀 와닿지 않고 밋밋한 느낌도 있죠. 네. 예. 하지만 영화를 들여다보면 주인공이 상상하는 장면들이 막 현실로 되고 상상과 현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주 효과적인 제목으로 바꿔준 거죠. 그렇군요. 그러네요. 네. 자, 지금까지 영화 제목과 책 제목을 살펴보면서 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기주 작가님은 제목을 잘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는 요령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주 뭐 대단한 팁은 아니지만 네. 글쓰기 할 때 특히 자기소개 쓸 때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꾸준히 얘기한 대로 네네. 어떤 이 글의 핵심 글귀를 추출해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죠. 네네. 예를 들어서 IT 관련된 서적을 보면 네. 최신 IT 제품 이런 제목은 별로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뭐 가성비가 좋은 최신 IT 제품 네. 이런 식으로 이 글의 핵심 키워드를 살려서 제목 부분에 배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형 제목들이 참 많아요. 네. 제목에 퀴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거죠. 네. 스포츠 기사 같은 거 보면 참 많아요. 누가 이겼을까? 누구의 대결에서 누가 승자가 됐을까?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제목들도 많고요. 또 세 번째도 요새 아주 중요한데요. 네.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행어나 대사 같은 것들을 활용합니다. 태양의 후예를 활용해서 네. 입출금 통장은 뭐뭐지 말입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맞아요. 아는 네. 어떤 문장을 활용한 제목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네. 딱 떨어지는 제목으로 강한 인상을 대꾸로 남기는 겁니다. 대꾸.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적절하게 좀 연결된다고 할까요? 네. 며칠 전에 최근에 무하무드 알리가 복싱 선수가 타계를 했죠. 네. 근데 어떤 스포츠 기사를 보면 네. 링 위에서는 챔피언, 링 밖에서는 자유의 투사. 이런 식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꾸가 대꾸로 연결되는 네.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독자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글 제목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에 알려주실 비결은 뭔가요? 제목과 함께 중요한 게 문장입니다. 문장. 문장은 우리가 쓸 때 뭐 단문도 있고 짧은 문장, 그리고 장문, 긴 문장, 네. 본문, 복문, 뭐 주어, 동사 같은 것들이 주술 관계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걸 이제 복문이라고 하죠. 네. 이런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게 바로 문체입니다. 네. 문장의 스타일. 누구에게나 스타일이 있고 곡에도 스타일이 있고 네. 또 재한 씨도 그렇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네네.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네.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글을 쓸 때 짧은 문장, 긴 문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호흡으로 가져가느냐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문체라고 하고 글을 쓸 때 문체를 염두에 두고 분명히 써야 아주 효과적인 글이 되죠. 간결하게 글을 쓴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지만 사실상 글을 쓰면 길어지는 것, 네, 할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때 단문을 쓰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일문일사라고 할까요? 일문일사?
한글 무엇인가요? 한자로 적으면 네. 하나의 문장에 네. 하나의 생각, 일문일사. 아. 그래서 문장을 쓸 때 한 문장에 짧은 생각만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단문의 대명사가 해밍웨이라는 작가죠. 네, 네, 네. 해밍웨이의 문체를 보면 네.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단문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네.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거죠? 해밍웨이가 이 친구랑 네. 술자리에서 내기를 했어요. 네. 네. 친구가 해밍웨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단 6단어로 네. 짧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자네의 필력을 인정하겠나. 노벨 문학 수상자에게 대단한 도발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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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밍웨이는 그 자리에서 딱 6단어로 짧은 글을 완성해냈어요. 네. 퍼쉘, 베이비 슈즈, 네버 원.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팝니다. 네. 아기 신발 네. 한 번도 신은 적 없는. 6단어인데 정말 글이 되네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왜? 근데 저는 내용이 더 궁금해졌어요. 네네. 왜 한 번도 신지 않은 아이 신발을 파는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네.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거나 그러나.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에게 주려고 신발을 장만했는데 네. 불임 판정을 불임하거나. 받았거나 네. 아이를 네.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나 어. 뭔가 사연이 있는 신발인 거죠. 그냥 신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해밍웨이 친구는 해밍웨이 필력을 인정했다고 하죠. 저는 근데 6단어만 가지고 저렇게 멋진 글을 쓰라고 하면 절대 못 쓸 것 같습니다. 역시 단문의 대가답습니다. 네. 작가님 글을 쓸 때는 짧은 문장만 써서 이렇게 짧게 끊어가는 게 좋은 건가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짧은 문장만으로 구성하면 재미가 없죠. 네. 우리가 뭐 레고 블록 같은 거 만들 때도 똑같은 크기의 모양으로 만들면 단조로운 모양이 나오거든요. 아주 다채로운 크기, 짧은 것과 긴 것을 잘 결합해야 됩니다. 좋은 문장은 네. 잘 읽히는 문장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리듬이 느껴집니다. 리듬. 산문집 어떤 유명한 작가들의 책을 보면 강약, 쭉 중강약. 소리내 읽다 보면 흘러요. 강약, 중강약, 야. 템포가 느껴집니다. 노래 리듬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죠. 리드미컬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을 짧게도 쓰고 길게도 길게도 쓰고 쓰고. 자연스럽게 내뱉어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작가들 사이에서는 뭐 김훈 작가의 사례를 많이 듭니다. 카레 노래 선생님. 그렇죠. 네네네. 김훈 작가도 원래는 기자 출신이거든요. 아주 아. 적확한 문장을 쓰기로 유명하고요. 문장을 불필요한 성분 없이 쭉 단문 그리고 장문 적절하게 섞어서 밀고 나간다고 많이 평가를 받아요. 네. 이제 라면을 끓이며라는 산문집 혹시 최근에 제목 들어보셨죠? 네네네. 아주 많이 익히 알려진 책인데요. 이 맞습니다.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네.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다. 네. 연필을 들면 열대의 숲과 바다가 마음속에 펼쳐진다. 글쓰기에 대한 자세를 조금 이야기한 부분인데 가만히 보시면 제가 얘기한 부분은 짧은 문장과 네. 긴 문장에 잘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짧은 문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긴 문장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허. 이걸 자체롭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풀어냈다는 것. 네. 이런 시도가 글쓰기에서는 꼭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영화 제목 기억하면서 그쵸? 제목을 임팩트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장을 쓸 때는 짧게 임팩트를 주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리듬감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군요. 자,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비법을 바탕으로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취업 준비생이 쓴 자기소개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내용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네, 500권의 독서를 통해 통섭의 힘을 길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독서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정도로 책을 좋아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국어, 국사 과목을 너무나 좋아하여 학업보다는 역사 및 문학과 관련된 인문학 도서를 약 300여 권 읽어왔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일주일에 1권의 책, 1권의 책을 읽자는 목표를 갖고 마케팅, 경영, 인문학 전반에 관련된 책 200권을 읽어왔습니다. 이러한 독서의 힘을 통하여 3개월간 기자단 활동을 통하여 작문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및 대외 활동을 할 때 아이디어가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문학과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업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보시기엔 이 글은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가요? 네, 일단 나름대로 애쓰신 흔적이 있어요. 또 잘 썼는데요. 조금 더 다듬을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네. 독서를 통해 통섭의 힘을 길렀다. 통섭이 통섭이라고 하면 널리 아우르다는 아우르, 뜻이거든요. 네.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내가 한 번에 아울러서 어떤 직무에 좀 활용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제목과 내용이 아주 밀접하지가 않아요. 내용은 다양한 책을 읽었고 이 네. 책에서 얻은 어떤 지식과 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것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네, 인과관계가 일단 부족하고요. 네. 내용은 또 보면은 이런 게 있네요. 인정받았다, 네. 평가받았다, 어떤 역할로 어떤 평가를 받았다는 네. 약간 수동적인 내용이 많아요.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확인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자기소개 쓸 때 양과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300건, 500건. 뭔가 네. 좀 네. 네, 이 역시 문서 검토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차라리 일일 일독을 하더라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책을 통해서 느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나을 거고 무조건 양을 부풀리거나 네. 경험을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디테일이에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얻었고 이걸 영업 관리인이 되겠다는 어떤 계획에 내가 활용하고 녹여내겠다. 그쵸. 이런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거 네. 맨 마지막 줄에 갑자기 영업 관리인의 어떤 능력으로 활용하겠다. 인과관계가 약간은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디테일이에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오타도 있어요. 어디요? 대외 활동인데 대회 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서. 아이고, 요런 네.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대회에 나가서 참여하는 활동인가요? 그건 그 아니겠죠. 대회를 말하는 네. 그럴 수도 있나요, 혹시? 네. 오타 같은 것도 점검을 해야 돼요. 네.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다르고 어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는 얼굴도 예뻐하다가 너는 얼굴만 예뻐. 아이고.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너 얘기야? 마찬가지죠. 확실하게 써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동아리 창설 그리고 금상과 최우수상을 이끈 추진력. 어릴 적부터 추진력만큼은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 문학토론 및 시사토론이라는 이제 두 개의 동아리를 창설해서 운영을 총괄하면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주된 활동으로는 문학여행과 EBS 방송국 사제부일체 등 사회 관련 토론회에 참가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침착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동아리 내에서의 운영 계획과 자료 준비, 강의실 예약 등의 살림꾼과 같은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또한 2003년 청소년 힙합과 생활 스포츠 댄스에 도전하여서 경기도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이 글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제목과 내용이 적절한가요? 약간 역시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목을 볼까요? 네. 네. 금상과 최우수상을 이끈 추진력. 얼핏 맨 처음 제목 앞쪽과 쭉 연결해서 보면은 네. 동아리 창설을 통해서 금상과 최우상을 탔다라는 것이 유추되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맨 밑에 보면 금상과 최우상은 댄스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탄 겁니다. 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차라리 저 제목은 좀 더 임팩트 있게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꾸실까요? 동아리를 이끌면서 추진력을 발휘했다던가 좀 더 짧고 간결하게 쓸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짚어드릴 것은 네.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은 네. 사건의 나열을 많아요. 동아리를 이끌었고 어떻게 했고 네. 어떤 대회에 참가했고 어떤 상을 수상했고 사건의 나열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건보다는 사 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동아리를 이끌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다. 네. 그 리더십을 직원이 되는 데 있어서 임직원으로서 어떻게 내가 발휘하겠다, 녹여나겠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좀 부족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우리 네. 보미 씨가 또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등록금, 용돈, 배낭여행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립심. 너 참 똑부러지는구나. 이는 제가 어디에 있어도 가장 많이 듣는 칭찬입니다. 맞벌이신 부모님을 도와 2명의 동생을 돌보았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책임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입학이 결정되자마자 저는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3D 아르바이트로 통하는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총 5번의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립심을 길러왔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대학교 등록금, 용돈, 배낭여행 경비 등을 충당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도 알찬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똑부러진 모습으로 땡땡 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저는 글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 자립심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의 맞벌이를 예를 들었다가 이거는 사실상 책임감은 이제 변화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차라리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또는 등교 준비나 뭐 숙제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했다. 그리고 또 두 동생까지 그랬고 나서 두 동생까지 돌봤다. 좀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가요? 글을 보면 야. 핵심 키워드가 조금 불분명해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립심, 책임감, 기업의 일꾼 왔다 갔다 합니다. 제목을 또 볼까요? 네. 제목은 나름대로 나쁘지가 않은데요. 첫 줄이 좀 문제가 있나요? 네. 너 참 똑 부러지는구나. 구나. 근데 이 말은 네. 자립심과 책임감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똑 부러진다 예 그러면 네. 어떨 때 하나요? 그 뭔가 스마트하고 일처리를 똑똑하고 일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한다 그럴 이렇게 때. 표현하죠. 네. 책임감과 자립심과는 아주 밀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차라리 없애는 게 좋고요. 또 비문이 조금 있어요. 문장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 돈은 대학교 등록금, 용돈, 배낭여행, 경비 등을 충당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도 알찬 대학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비문입니다. 그러네요.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이에요. 제대로 고쳐보려면 이렇게 번 돈은 경비 등을 충당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주술 관계를 네. 명확하게 만들어줘야죠.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약간 어색해요.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요. 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똑 부러진 모습으로 뭐뭐 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똑 부러지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요. 예.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업의 성장을 어떻게 돕다는 건지 전혀 설명이 안 됐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파트에서 어떤 내 장점을 살려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꾼이 되겠다는 건지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의 상관관계가 중요하고요. 나열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스피치 라이터이자 작가이신 이기조 작가님과 글쓰기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작가님?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제목 그리고 네. 문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글쓰기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이 시간에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